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 위주 도심에 있는 땅들 어떻게 좀 개발이 되는지 실제로 제가 검토했던 땅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선배님들이 지금 뭐 부동산 공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다시 저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 좀 기초공부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 용어와 좀 친해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땅이 뭐지? 그러니까 용적률이 뭐지? 건폐율이 뭐지? 뭐 지가가 뭐지? 하는데 일단은 어떤 책이든지 좀 부동산이나 뭐 다른 책을 읽으실 때 일단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우리 뭐 민정 선배님이나 지현 선배님도 혹시 책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 모르는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아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그 옆에 뭐 노트북이 있다 그러면 에버노트를 쓰셔도 되고, 저는 제가 그런 걸 잘 못 쓰다 보니까 그냥 트랜스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인드맵 같은 그런 원노트 그런 걸 옆에다 놓고 네이버를 켜놓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 공부부터 하는 게, 왜냐하면 영어도 사실은 뭐 외국어 공부할 때도 단어를 먼저 외워야 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것도, 특히 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계속 용적률 건폐율이 뭐야, 뭐 지가가 뭐야, 리츠가 뭐야, 이런 것들도 대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원래 땅에 대한 기초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도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정리해가지고 좀 친해지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지금 신문은 이제 그 모바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 종이 신문으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문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종이 신문으로 보면은 그거 스크랩을 해가지고 뭐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선배님도 알겠지만 그 정권 시대에 좀 나타나는 흐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부동산 뉴스는 한 번 걸러서나 2차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1차 정보들은 가장 빠른 정보는 이미 이제 뭐 LH 그런 직원들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좀 부동산에 대한 뭐 부자들이 이렇게 뭐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자들 많이 만나 봤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 이렇게 정보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막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막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라도 못 하잖아요. 사실 인맥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뭐 어떻게 부자들하고 친해지지 않다면 그런 거는 좀 확률이 낮다 보니까, 그럼 어때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매일 신문을 보는 게 안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보를 빨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서 보다 보면 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좀 일찍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 분야를 일단 보면서 스크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매일 신문 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게을러지기도 했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신문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좀 뉴스는 이제 막 그 이메일로 날라오는 그런 몇 개들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좀 깊게 공부는 좀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신문을 좀 구독해가지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몇 개라도 찾아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땅 쪽에 있는 뉴스들은 좀 저도 어차피 일하고 관계된 거니까 선배님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동산 공부법은 뭐다 아시는 거지만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용어랑 친해지고, 그래서 뉴스나 책 아니면 뭐 세미나 같은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배워서 일단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도 이렇게 뭐 그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액 토지 쪽만, 저는 부동산은 이제 지분 투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만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아파트나 상가는 잘 몰라요. 경매나 이런 것도 잘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은 뭐 민영삼이나 지원 선배님께서 부동산을 해봤다 하시면은 오히려 또 제가 배울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분야를 선택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파가지고 집중 공유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분 투자만 좀 해보고 그쪽에 좀 해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익이 좀 나면은 이제 그런 걸 좀 해보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제 좀 영역을 넓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도 좀 이제 배울 수 있으면 좀 배워야 되겠다. 아직도 저도 아파트나 상가는 불인이 쪽이라서 그냥 제가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은 아는데 직접 투자를 많이 안 해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는 좀 저도 선배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땅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투자를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이제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용도적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가운데가 뭐였어요? 도시지역이었죠, 도시지역. 그래서 오늘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실제 땅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선배님들도 이런 땅이 이렇게 좀 활용이 되는구나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개발에 가까운 용도지역이지만 그래도 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보다는 조금 낮은 보존에 가까운 용도지역이 어디다? 이 녹지지역이라고 했어요, 녹지지역. 녹지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세 개 주상공보다는 좀 보존에 가까운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 외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도시 외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경 보존지역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는 이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그래도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이다. 이 주상공 빼고 나서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쪽에 타운하우스 같은 걸 많이 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는 이런 도시 외지역이 어떻게 된다? 도시 외적 땅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돼서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 건데 도시가 한없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정한 구역이 개발제한 구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선배님들이 뭐 크게 막 뭐 법을 다 외워야 되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용도적 개념만 알고 계셔도 선배님 이 땅이 이렇구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용도지역은 어디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뭐 저기 개발이 되는 공업적 똘똘한 그런 땅이나 아니면은 도시 외적 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나 도시에서 자연녹지 지역 땅들 이런 땅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자.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땅들에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농림지역이나 자연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진짜 투자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런 땅들을 사면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배님들 마음도 편하고 괜히 더 하시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뭐 지분 투자 이런 게 스킬적인 문제지만 땅의 용도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공법은 이 정도만 아셔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안 해야 되거나 개발을 할 수 있거나 개발을 못 하거나 이런 게 판단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뭐 계속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은 영상 같은 거는 제가 각 기수별 토지 독서 모임에 보면은 제가 다 링크는 다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 영상들 좀 보시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소개를 하고 땅에 대한 좀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 중간에 소규모 토지 개발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선배님들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토지 독서 모임 할 때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주거지역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나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민정 선배님이나 지원 선배님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집 이런데 지정하는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법에는 주거의 편의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집에 하는 그런 용도 지역이죠.
그리고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은 질문 이제 봤는데 일단 종이 부동산 신문 같은 경우는 그 매일경제나 뭐 되게 많은데 제가 자주 보는 건 매일경제예요. 그러니까 민정선님도 매일경제를 한번 구독을 하시는 게 제가 본 부동산 신문 중에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매일경제가. 그러니까 매경을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데 정말 잘 나와 있고 매경 아니면은 한국경제 아니면 그냥 중앙일보에 나와서 중앙일보의 부동산도 그냥 간단하게 잘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매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매경은 한 달에 16,000원인가?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한 달 구독하는 게. 그래서 저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스크랩 하셔가지고 많이 좀 자세하게 잘 나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올려주세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는데 궁금한 것은 그냥 우리 이 수업은 뭐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같이 나눠 볼 테니까요. 하시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보면은 일단 그때 한번 제가 이제 뭐몇 개는 이제 제가 토시 독성회 할 때 그 강의 자료에 보셨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용도 지역 소개를 못 하는 건데 일단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법에는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라고 나와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양호하다는 것보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 사생활 침해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 유명 인사들,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 뭐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재벌들 많이 사는 집들이 전용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 또 아니면 어, 그 강남역 뒤에 국기원 쪽 보시면은 국기원 아시죠? 강남 국기원 이렇게 그 태권도 하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뒤쪽들이 다 집이 낮아요. 그리고 다 대문이 있어요. 거기가 또 연예 기획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기 웨딩 촬영하시면은 막 이렇게 결혼식 간 웨딩 촬영하는 장소들도 많고 국기원 뒤에 아니면 이제 성북동이나 평창동에 가면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이런 단독주택들 많은 데 있어요. 이렇게 대문 크고 막 진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생충에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그 이성균이 사는 집들 그런 집들이 있는 데가 전용 주거지역이 많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50에 100%, 50에 150%밖에 안 돼요. 1종하고 2종 나눠져 있는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못 하고요. 정말 뭐 민영사님, 지원사님께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집을 사셔도 되는데 최소 평당 그 집 가격, 땅 가격 합쳐가지고 최소 15억, 20억 이상은 되는 집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좀 저기 뭐라 그러죠?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다. 그래서 한남동의 뭐 유엔 빌리지나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데는 일반 주거 지역인데 한남동 같은 데도 전용 주거 지역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 땅들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니까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전용 주거 지역 땅들은 그냥 조금 내려놔라. 뭐 선배님 혹시나 살고 계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공정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용도 지역은 뭐였다? 용적인 건표로 넘어갈게요.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 일반 주거 지역 땅들이다. 일반 주거 지역 땅.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땅들에 우리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땅들이 요 1종, 2종 주거 지역 땅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그냥 생각나시게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는데 1종에 있는 땅들이 1, 2층에 단독주택이 많고 2종 같은 경우는 3, 4층에 다세대주택이 많고 3층은 5층에서 아파트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땅들을 사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에 있는 땅들을 사서 아니면
거기 땅에 있는 단독주택, 오래된 주택을 사서 부셔가지고 뭐 새로 짓든가 아니면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뭐 한 층은 내가 살고 나머지 층은 뭐 임대로 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월세도 받고 땅도 내 소유가 되고 건물도 좀 리모델링 하면 새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에 저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좀 한 30년 좀 안 된 다세대 주택을 이제 집사람이 사가지고 글로 가서 이제 공사를 할 거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사를 하면은 그 지금 집이 1층, 2층 옥탑인데 저희가 1, 2층을 쓰고 반지하가 있어요. 근데 반지하가 지금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면은 거길 다시 또 공사해가지고 세를 또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선배님, 민정 선배님이나 그 지원 선배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일단 뭐라고 하죠? 개발을 해서 아니 그 토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용도적이 어디다? 아까 말씀드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 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아시잖아요. 민호 선생님이나 지원 선생님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40년 이상이 돼야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흔히 말하는 1종, 2종 여기서 집을 부시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받는 거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의 정비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비사업 안에 있는 용어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은 재건축 차이는 아시죠? 재개발은 도로가 없어요. 앞에 도로도 불량이고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부시고 기반 시설도 만들어주고 아파트도 새로 만들어주는 게 재개발. 다시 다. 도로도 다시 만들고. 근데 재건축은 뭐다? 도로나 인프라는 다 양호해요. 근데 안에 있는 아파트만 불량이에요. 그 아파트만 부셔서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재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그거다라고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아파트는 그렇게 된다. 오늘 재개발 속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집들이 이런 거였다. 이런 것들. 경매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가지고 이걸 부시고 새로 짓든가 아니면 이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를 주든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이런 집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여기에 전세 살았는데 주인이 빼달라 해서 이사 왔어요. 지금 집으로.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주인이 이걸 부시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그렇게 되면 민현삼이나 지현삼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뭐 1층, 2층이니까 두 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시고 여기가 땅이 30평 정도 됐었거든요. 땅이 30평? 이걸 부시고 이걸 지니까 어때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용적률 200%에 건폐율 50%니까 4층짜리는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세대 수가 적어도 두 세대였는데 여기만 세봐도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게 한 세대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세대죠. 이렇게 앞에만 봐도. 그럼 한 몇 개가 는 거예요? 한 4배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어서 하나씩 3만 정도 어때요? 월세만 받아도 그게 이제 선배님들한테 그게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현금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말씀드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순수 그냥 집만 지을 수 있고 그 외에 그 면적 작게 해가지고 뭐 식당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있는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사이즈의
어떤 판매 시설이나 이런 뭐 근생 시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위에는 따로 또 저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준이라고 들어간 건 뭐다? 상업 업무 기능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용적률이 타 그 주거지역보다는 제일 높기 때문에 어떻다? 개발하기가 용이하다,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땅에는 보통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선생님 보시면은 상업과 업무 기능을 위해서 고밀 개발을 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높게 짓는다는 거예요. 고밀 개발을. 그래서 상업지역은 크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야 되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하고 이 근린 상업지역을 눈여겨보자. 중심 상업지역하고 유통 상업지역은 기업 차원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싼 땅들인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 땅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거 본 건 다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다 그 토지 독서 강의할 때 다 보셨던 거라서.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그때 보셨던 그 내용이죠. 보시면은 이게 강남역인데 그 역세권에 주로 지정이 되고 그 교통이 편리한 쪽에,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나 어떤 역세권 쪽, 지하철 역세권 쪽에 일반 상업지역 땅들이 많이 지정이 돼 있다. 그렇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근린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뭐 민정선배나 지원 선배님께서 이제 신도시 개발, 신도시가 해가지고 뭐 어디 저기 뭐 하남 이사지구나 뭐 이런 어떤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쳐요. 근데 아파트도 사셨고 뭐 했는데 선배님들이 만약에 신도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단독주택 용지도 이렇게 그 LH 청약센터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근린 상업지역에 있는 이 상업지역의 땅들도 LH 청약센터에서 이렇게 청약이 나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럼 이런 그때도 말씀드린 이 택지지구 신도시 안에 있는 땅들을 청약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LH에서 땅까지 다 부지 정지라고 하죠. 평평하게 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그냥 만약에 분양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냥 건축 허가 받아서 그냥 이렇게 건축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죠, 땅이. 뭔가 막 이렇게 땅이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적도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고 아예 그 부지 자체가 부지 정지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건축허가 받아서 선배님들이 원하는 상가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근일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건 다 되거든요. 뭐 노래방, 미용실 이런 것도 다 돼. 그래서 좀 돈이 있다고 하시면 좀 비싼 게 흠이긴 한데 이런 데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려서 다 임대 주면 어때요? 삼각형도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뭐다? 이런 사람들이 청약을 받는데 선배님들. 근데 이게 시기를 잘못하면은 신도시 상가 잘못 샀다가 막 공실되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에 그냥 그 청약할 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을 파셔도 돼요. 이거는 뭐 전매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갖고 계셔갖고 뭐 그냥 허가를 받아서 파셔도 되고 매각을 하시거나 뭐 상가에 뭐 2년 동안 살아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린상업적 같은 경우가 신도시 내에 어떤 그 LH 개인적으로 청약해가지고 땅을 분양받아서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민현선이나 지현선님께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여주 아울렛이나 이렇게 아울렛 매장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지정하는 게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 인터체인지 나가거나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 마지막으로 공업지역 한번 나눠보고 실제 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 선배님 보시면은 공업지역으로 하면은
공업적은 저기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고 생산 효율성 피해서 뭐 쭉 나오는데 공장만 맞다 공장밖에 안 된다. 공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 전용 공업 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 지역이 있고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용도 지역이 어디다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냐면은 전용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진짜 공장, 공해가 진짜 많은 공장들,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라 사실 전용 공업 지역은 토지 투자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배님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전용 공업 지역에 뭐 만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간다 해도 여기는 진짜 순수 공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용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개발하는 게 기존 공장을 다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좀 보지는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땅들이 일반 공업 지역하고 중공업 지역인데 일반 공업 지역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노후 산단이 많아서 이전하는 게 많은데 요새는 그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그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공장들이 나가고 이 공장들도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짓는 그런 건물들이 뭐 민영삼이나 뭐 지영삼이도 많이 투자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많이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새로. 옛날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를 요새는 많이 이런 산업단지 안에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 딱 검토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와서 소개를 못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업단지 안에도 그 여기 평택에 가면 7개 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 안에 지금 우리 민현 선배님, 지현 선배님 보셨지만 이런 큰 땅이거든요. 큰 땅인데 이 큰 땅을 지금 공장에 보면 다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안에 기계들도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이 업종이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간대요. 폐업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건물들이 업종마다 이렇게 배치도 다 건물이나 배치가 틀릴 텐데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지주분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요새 흔히 유행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공업적. 그러면 이제 요게 이런 건물들이 다 부셔지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하면은 요거 다 부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갈 텐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공업 지역이 보통 우리나라 다 통틀어서 똑같거든요. 용적률이 350%예요. 최대. 그리고 건폐율이 70%예요. 우리 배웠던 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5층밖에 못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건폐율을 더 줄이면은 35%까지 줄이면은 10층까지는 질 수 있는 거죠. 용적률 곱하기 층수가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니까 35 곱하기 10 하면 350 나오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민영 선생님이나 우리 지현 선배님도 항상 그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그거는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만약 민영 선생님이 이걸 이 땅을 갖고 계신 지주다, 토지 지주다 했을 때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건축 설계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뭐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막 디테일한 건 모르는데 땅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이 개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땅에 어느 정도 형태로 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는 제가 한번 감은 잡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반 공업적인 요새는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선배님들 나중에 일반 공업적인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꼭 지식산업센터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지어진 땅에 한번 투자를 하셔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공업 지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그 균이라고 들어가면은 공장 말고 다른 걸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일반 공업 지역보다는 개발이 활발하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많이 짓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제가 한번 땅을 한번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선배님들. 일단은 주거지역당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진짜 이제 정말 민정 선배님이나 지영 선배님도 뭐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오래된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들어왔던 그 컨설팅으로 1대1로 제가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음 이제 컨설팅을 이제 그 블로그에서 오픈했을 때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이제 그 저기 뭐라고 하죠? 손님이셨는데 의뢰해 주신 그분이 보니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보니까 면적이 한 42.9평밖에 안 되네요. 한 142제곱미터밖에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은 지금 광명시 제가 집이 광명이거든요. 이쪽 동네 잘 아는데 광명 사거리에서 이쪽 인천 가는 쪽으로 부천 가는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안양천에 보면 이렇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안양천 근처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토지임 사이트에서 보니까 용도 지역이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로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가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가볼 수 있는데 어때요? 김연아 지원님 같은 경우는 요새는 되게 좋아졌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로드뷰가 있어요. 로드뷰. 로드뷰를 딱 봤더니 다 나온 건 아니죠. 쭉 봤더니 여기 요 집이에요. 요 집. 보시면 여기 되게 오래돼 보이죠. 기와 지붕에 경사지붕이 많이 없잖아요. 요새. 근데 경사지붕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1975년에 나왔어요. 1975년도에. 그러면 제가 78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럼 47년? 그죠? 47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47년 됐으면 사실 어때 막 쓰러져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옛날 가족들하고 살던 집인데 이 따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 눌러 앉으신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때. 2019년도 초반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서 근데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신 건데 일단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지금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라고도 돼 있네요. 그리고 감일 억제권이라고 해서 타법은 일단 무시를 하고 그냥 순수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보면은 이 밑에 내려볼게요.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우리가 조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의뢰한 거는 포커스가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아파트가 개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게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고 이분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는 내가 좀 저기 죄송해요. 자기가 어떤 걸 개발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먼저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다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도를 다 뿌려놨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쭉 아파트도 되고 뭐 쭉쭉 봤는데 민영삼이 보시기에도 이 조그만 땅에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죠? 40평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한 동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던 거는 다세대나 연립으로 지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월세를 받으면 어떻겠냐. 안 그래도 양옆에 보면 지금 다 연립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신축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그분한테 다세대와 연립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1층에 뭐 커피숍 같은 거 해도 된다. 커피숍이 보면 2종 근생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세대나 이런 걸 좀 하셔라.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은 광명시 도시계획조를 보니까 용적률은 광명시에서는 240% 이하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60% 이하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찾는 방법 아시죠?
자치법규 사이트 가시면 도시계획 조례에 그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 그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했더니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할 수가 있겠네 라고 제가 일단 제안은 드렸어요. 근데 차라리 돈을 버실 거면은 좁더라도 공사 잘 해가지고 웬만한 세대수만 잘 뽑으면, 아까 이런 집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죠. 한 세대. 딱 한 세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빌라를 져가지고 한 뭐 4세대나 5세대만 나와도 5가구에서 받는 뭐 월세가 한 달에 뭐 보통 광명이라도 해도 시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몇 억에 월세 한 뭐 50만 원씩 받는다. 예를 들어서 시세를 보고 그럼 5집이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다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현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이종 같은 경우. 근데 봤더니 아까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아까 있었죠. 이렇게 재정 촉진지구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사업이죠.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을 나중에 법제화시킨 게 재정비 촉진지구,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재정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난개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런, 아까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한 그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1-1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어서 어떻게 하자? 재개발을 같이 하자. 그럼 단독 다 부시고 나중에 주상복합을 만들든 뭐 아파트 하나로 이렇게 합치자라는 게 재정비 촉진 그 뉴타운 사업의 취지였는데 어때요? 동의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가지고 그냥 각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 촉진제 찍혀 있다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그냥 우리 단일 필지에서 단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보통 보면 이게 과밀 억제 권역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맹지가 아닌지 봤더니 맹지는 아니죠. 이 도로 지금 도로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현선님이 만약에 이 도로가 안 접해 있는 뒤에 땅을 사셨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못 하는 거죠. 도로를 이어야 되니까. 어쨌든 땅은 뭐다? 용도 지역도 좋고 도로가 붙어 있어야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제가 4세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질문이 왔어요. 나는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내부 수리, 뭐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피숍이나 기타 음식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등록을 해야 되는지 하는데 알아봤더니 여기가 이미 일단 주택이잖아, 주택.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기타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건축 용도 변경하면은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일단 용도 변경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용도 변경 말고 그냥 주택이면은 그냥 단독주택이나 용도 변경 할 거면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그냥 바꾸는 게 어떻겠냐. 같은 군이면은 이렇게 변경할 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설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분은 어떻게든 좀 수익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봤더니 가능할 것 같았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그냥 부시고 그냥 집으로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다세대로 일단 하는 걸로 결론은 났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냥 결국에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만약에 혹시 민영 선배나 지현 선배님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다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다. 그럼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그럼 그때 따지는 게 뭘까? 그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잘 보이시죠? 소규모 토지를 봤을 때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새 좀 오락가락하는 이제 부동산 경기 부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규모 토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런 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옥죄니까 대출을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건물보다는 아직도 토지가 낫다라기 때문에 계속 활발해지고 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주들이 직접 소규모로 개발을 해가지고 땅값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민영선님도 만약에 땅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뭐 개발하셔도 되는데 그게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저와 같은 사람하고 지주 공동사업으로 땅 주인과 어떤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서 같이 지주 공동사업을 한다는 게 땅 지주와 뭐 시행사나 뭐 그런 금융사나 자산운용사가 조인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개발 사업이 제1종, 2종 일반 주거 토지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오래된 건물에다 리모델링을 한다. 소규모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인기인 게 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유녹지 지역에 전원주택 단지를 짓거나 아니면 물류창고를 요새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민정선생님, 지원선생님께서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막 엄청난 큰 막 대규모 물류창고 이런 건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땅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소형 전원주택 단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별장 같은 거죠, 별장. 테라스,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거. 그리고 도심에서는 그냥 오피스텔 아니면 도생 져가지고 임대수를 받는 거. 이런 게 소규모 개발 사업 형태다. 많지 않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택을 하고 아파트 같은 거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녹지는 뭐하다? 그냥 전원주택 단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2층짜리 그냥 그런 단지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오늘 또 회사에 아침에 찾아왔던 분이 제주도에 있는 땅인데 제주도 계획관리지역 땅에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원사님과 유선생님이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땅에 한다 그러면은 뭘 하시고 싶으세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결국은 집이거든요, 집. 타운하우스 같은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규모 개발 사업 중에 어떤 거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까. 일단은 아까 그 광명식당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광명식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지와 주변 환경을 보면 어때요? 쭉 보면은 입지는 괜찮아요. 광명 사거리인데, 광명 사거리인데, 광명 사거리인데, 아까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선배님이 봤던 땅이 지금 보시면은 여건은 어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선배님. 여기 7호선 라인이거든요, 7호선 라인. 여기가 지금 광명역이고요. 여기가 광명 사거리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개봉동 나오고 이쪽 가면은 이제 안양 가는 길이고. 지금 근데 여기가 꽤 멀죠. 근데 대로변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이 대로변에 바로 붙어있지 않죠. 쭉 들어와서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만약에 민영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장사 될까요? 이면 쪽에? 상권 봐가지고 그래도 대로변 쪽에 좀 있어야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소규모 했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입지와 주변 환경, 그러니까 치킨집을 하더라도 아까 그런 이면부에 했을 때 승산이 있을까? 진짜 맛이 있다 그러면은 소문나면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명부인 식당도 되게 잘 되는 집들은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잘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맛이 있거나 그런 집은 끊임없이 찾아가잖아요. 막 그 허름한 집 같은 데 보면. 근데 여기를 그렇게 해놓으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될까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이면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아까 다세대나 연립 같은 걸 줘가지고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낫지. 내가 노동 투입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죽치고 있는데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 전에는 항상 입지와 주변 환경도 일단 보자. 이거랑 같이 보면서 뭘 보자? 내 땅에 대한 용도 지역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용도 지역이 주변도 좋고 입지가 다 좋은데 용도 지역을 봤더니 안 되는 땅이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도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지도와 지적도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명 땅 갖고 싶으세요? 저 한번 연결시켜 드릴까요? 비쌀 것 같진 않은데 땅 40평이면은 평당 예 상가주택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어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배님 보면은 당연히 지금 단독주택 되고 근생실 되잖아요. 그럼 근생실 1층에 근생 짓고 2, 3, 4층은 주택으로 지으면 되죠. 그렇죠. 용도 변경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으로 일단 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상가주택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건축법상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까 근생시설, 요게 건축법상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2층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약 민원사님께서 내가 2층에 해.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은 주상복합이거든요. 7층짜리 주상복합인데 2층에 1층에 술집이 있고 2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근생은. 그리고 3, 4층을 집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4층짜리는 보통. 근데 그게 상권 문제인데 만약에 민영사님께서 2층에 뭔가 슈퍼를 놨다. 근데 1층에 딴 거예요. 근데 1층은 뭐 흑염소집이고 2층에 슈퍼라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멀어도 1층에 있는 상가를 가겠죠. 그죠? 올라가거나 이렇게 싫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딱 봤는데 2층에 슈퍼가 있는 것도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상품 구성할 때도 건물 지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상가를 1층에 놓는 이유가 그 저층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람 유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근데 이게 다른 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사람 심리가 아 저기 왜 가야 되지? 내가 계단 밟고 굳이 저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근처에 1층 편의점을 가서 하고 말지. 그런 상권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와 지적도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있는지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지가 돼버리면은 어떻다? 맹지가 되는 것도 좀 맹지는 그러니까 주식에 말하면 그냥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평가되는 우량주 샀는데 계속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계속 만약 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시점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도 못 치고 그냥 계속 묻히는 가라앉는 그런 땅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맹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맹지 탈출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건지. 그래서 무조건 도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적상의 현황도로 폭과 상태를 보자.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뭐 지적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현황을 봤을 때 도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진짜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내 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측량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인허가가 진짜 가능한지 이제 지역의 설계업체나 아니면 조례법규를 찾아서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가능합니까? 저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제 법규적인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인허가가 그래도 안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 부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 민현 선배님이 아까 그 광명 땅, 지현 선배님도 광명 땅을 사셨는데 내가 주택을 져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거나 아니면 내가 커피숍을 해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100잔을 파는 거나 어떤 게 더 회전율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걸 따져보면 당연히 월세 받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업성 분석을 따져보고 해서 소규모 뭐죠? 소규모 개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오늘 설명을 드렸네요.
이건 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광명땅 때문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명땅은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그냥 파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놓을게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냥 처분하고 남한테 넘기고 그냥 그 돈 받아서 그냥 미국에서 오래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쫑이 났습니다. 그런 땅이었고요. 그리고 시세가는 글쎄요 한 2년밖에 안 된 시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처음에 말씀하신 광명동? 근데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 요새 핫한 거 아시죠? 광명이 요새 그 지름 촉진 아파트 개발 사업이 많이 돼가지고 동생도 광명 사는데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안 올라서 그냥 그냥 말을 안 했죠. 저는 광명이 더 비싸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요새는 가장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아까. 봤는데 그 집 아직 안 팔렸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그 집이 아까 몇 번이었죠? 69번지였죠? 여기 요 집이네, 요 집. 69번지가. 그죠? 요 집인데, 요 앞에가 지금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10억에 팔렸네요. 10억에 팔렸네요. 지금 요 집 같은데, 요 집도 보니까 지금 대지랑 단독인데 4억이네, 4억. 지금 보니까 우리가 봤던 땅이 요 땅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한 18년도에 지금 보니까, 6년 전에 한 4억에 팔렸으면은, 지금 따지면은, 물가 상승 해도 한 5억 넘지 않을까요? 5억? 이거? 땅 합쳐가지고. 지금 보면은 가장 최근에 팔린 게, 여기 아주 준주거지역 땅 같은 거, 여기도 11억 해요, 보니까. 이 땅이, 이 작은 땅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싸긴 싸죠. 근데 더 싼 데도 있어요. 저도 지금 중랑구도 저희가 간 데도 저도 5억 좀 넘는데 단독주택인데도 오래됐죠. 근데 사실은 건물이 오래되니까 나중에 민영선님이 이사 가더라도 거기에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은 그 돈이 더 들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은 사실 중고차도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건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한번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는 보통 한 5억 정도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10년 전에 5억 했으니까 이 집도 한 7억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대로변이 10억이니까. 작년에 팔렸네, 여기. 대로변 10억이네, 10억, 여기도. 여기도 10억. 여긴 더 비싸겠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선생님 아시면 대로변이 원래 더 비싸잖아요. 길에 붙어 있으니까. 안쪽 이면으로 들어갈수록 원래 더 싸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땅을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어, 일단 제가 보고자 하는 땅은, 그 다음 땅은 어디 땅이냐면, 여기는 이제,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민정 선배님이, 나는 요 땅 하나 개발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저희가 어떤 지주분이 여기를 땅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셨던 데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음, 전체로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에요. 똑같은 2종 일반 주거 땅인데, 여기는 보니까 창원이에요, 창원. 창원. 요새 창원도 좀 핫하죠. 예전보다 많이 죽긴 했지만,
투기 가요지금 이런 거 들어가는데 진해 쪽은 아직 안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한번 땅을 어떻게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사진은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논바닥이에요, 논바닥. 그리고 이 선이 뭐냐면 여기 하천이 지나 하천이 물이 흐르는 지역 이렇게 여기 물이 흐르고 여기는 다 논밭이에요, 논밭.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근데 이런 땅을 왜 이종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향후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만들었던 땅 같은데 좀 신기하게 지방인데 막 논밭이 많은 뭐 보통 녹지 지역이나 뭐 관리 지역 이런 게 많을 텐데 여긴 특이하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종 일반 주거니까 주거지역 땅은 그냥 놔두겠어요? 개발이 되는 땅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개발하겠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도 찾을 수 있다 했었죠. 이종 일반 주거에서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런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로 가능하다로 나왔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진해가 여기 보면 비행안전 4구역을 보시죠. 이게 비행안전 구역이 뭐냐면 공항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 밑으로 지라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봤더니 높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높이 제한. 건축물 지는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또 높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정선생님께서 요 땅, 나는 필지 하나만 사가지고 개발했다면 뭐 이종에서 뭐 4층을 짓든 15층을 짓든 높이 제한이 뭐 그렇게 높게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혼자 살 때는.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이렇게 뭐 갈매기가 들어가고 뭐 탑상형이 들어가나 판상형 이렇게 모양 들어갈 때 어쨌든 최소 이종에다 15층, 20층까지 올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비행안전 4구역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는 걸 확인했더니 15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15층까지.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을 다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한 30층까지 올라가 있는 땅인데 연면적이 지금 고도 제한, 높이 제한 때문에 15층까지밖에 안 돼서 이 땅도 15층만 딱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배치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드랍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주분이 요 땅하고 요 끝에 있는 요 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따로 개발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까 그 광명시 땅처럼 그러니까 개별 필지로. 그 여기는 오피스텔 짓고 여기는 그냥 그 무슨 학원 같은 근생시설 건물 있잖아요. 병원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단 대로변 쪽에 짓겠다 해가지고 지금 허가 진행 중인데 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그냥 오피스 같은 걸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좀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되는 땅이에요. 어떻게든 되는 땅이기 때문에 민정선배님 갔을 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도 그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잡고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건축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탑상형 건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럼 이게 다 나중에 인허가 끝나면은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죄송해요. 이 전체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하나의 대지로 이런 지적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파트 보면은 한 대지에 뭐 1-1대 가지고 이 지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 바운더리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제 각자 대지 지분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인데 지방에는 용도 지역만 보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덥석 사진 마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 화천도 지나가고 이러는데 만약에 지현 선배님이 이종 일반 주거 땅이라고 하천구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 요 땅을 사셨다 요 땅하고 요렇게 사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정 선배님이 그러면 요 땅은 지금 어때요? 크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땅이 어, 요 땅으로 칠게요. 요 땅. 소하천 구역, 소하천 구역에 요 파란 선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소하천 구역에 해당되는 땅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럼 순수 지을 수 있는 게 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어내면 이 땅은 또 맹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샀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접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 소하천 구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이런 땅들은 사실 여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굳이 싸다고 맹지를 이 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어떻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 땅들도 봤을 때 일단은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어떤 뭐 개별로 봤을 때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도로랑 붙어 있는 땅부터 찾아라. 갖고 계신 땅 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중단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업지역당 한번 보아드릴게요. 주거지역당 하나 더 볼게요. 부산 사는 분 계시는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는 남구 문현동이라는 땅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선생님, 여기가 바닷가 근처고, 한번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문현동 일대. 여기 한번 쳐볼게요. 시사랑 같이 볼까요? 나오네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대상지가 여기거든요. 대상지가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대상지가 여기면은 바로 바닷가 앞이죠.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 한번 봤어요? 부산도 보니까 단독인데도 5억 8천만 원. 바닷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부산에 비해서는 저도 되게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배님 늦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저기 앞에 거는 영상으로 제가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땅인데 일단은 한번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지금 봤던 땅 이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경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된 땅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소규모 땅을 좀 위주로 보려고 했는데 주거지역 땅들은 크게 없어서 지금 두 개를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분들이 검토를 했던 게 일단은 지금 땅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땅에서 여기만 개발 가능하냐 처음에 의뢰했던 게 아니면 여기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이제 소규모로 해서 지주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빌라나 이런 걸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빌라 같은 걸 다 부시고 그냥 이렇게 빌라 몇 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지주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푸신다고 하니까 이쪽 옆에 있는 건물 사람들도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겠다. 니들만 왜 새 건물 짓느냐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토지 작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땅을 팔겠다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번 확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 이렇게대로 이렇게 확보되니까 소규모로 개발을 했던 게 갑자기 구치가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설사가 붙었어요. 호서 건설이 오고 그다음 시행사가 이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도 지역도 괜찮잖아요. 2종 일반 주거 지금 아파트 가능한 땅이거든요. 아파트 가능한 땅이고 그 뒤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2종 일반 주거에서는 이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고 이 뒤에 자유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그냥 재척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녹지로 결정을 하든가. 근데 녹지로 결정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이미 지금 그 산책로로 쓰고 있는 땅인데 이거를 굳이 녹지로 결정해가지고 뭐 기부 체납하거나 이러면 더 안 좋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제 아파트를 깔아봤어요. 근데 제가 건축 쪽은 아니다 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 동, 이렇게 갈매기라고 그러죠. 탑상형. 그리고 탑상형이 하고 판상형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뒤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동을 깔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동을 깔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성분 하겠더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대수가 한 400세대가 넘으니까 땅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높게 지으면 바로 앞에가 바다뷰예요. 바다뷰. 이쪽으로. 이쪽이 바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가 보니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소규모로 봤을 때는 빌라 같은 걸 하는데,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약간 복잡하게 하실 텐데 그 차이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민영선님도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셨다. 소규모로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했다 쳐요. 이렇게 이게 민영선님이 다 자기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이석돈 선생님도 만약에 이 정도 땅이라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빌라 같은 거 진다 했을 때 빌라가 어떤 거에 들어가요? 빌라라는 말은 건축법에 없거든요. 건축법상 용도의 빌라는 다세대가 아니면 연립이에요. 연립.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 아니면 연립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하셨을 때 세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대수가 보세요. 주택법에서 30세대가 기준입니다. 30세대가 안 되면은 그냥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그리고 30세대가 넘으면은 주택사업 승인이라 해가지고 인허가 이름이 달라지고 근거 법령이 달라져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3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만약에 민정 선배님이나 우리 지원 선배님께서 빌라를 29세대까지만 하겠다. 여기를. 그러면 그냥 일반 건축 허가만 받으면 돼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근데 건축 허가가 받기가 가장 쉽고 세대수가 많으면은 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사업 승인 자체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세대수를 일단 근데 세대수가 땅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뭐 요만한 땅에서는 30세대가 안 나와서 사업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이 큰 사업체 같은 경우는 3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택사업 승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 30세대 이하냐 이상이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파트 개발하니까 뭐 굳이 지구단 실패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소규모로 개발했을 때 선배님들이 그냥 우리가 소규모 개발할 때는 이런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건축 허가로 아까 말씀드린 용도 변경이나 건축 허가 변경해서 그냥 바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건축 허가와 그다음에 뭐 개발행 허가, 그러니까 소규모 소재 개발할 때는 그래서 그 두 개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나중에 활용 같이 할 때는 괜찮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놓고 매매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대규모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요. 아까 이석선 선배님은 좀 그 소규모 땅들은 한 앞쪽에 소개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영상으로 나중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보다가 이렇게 채팅창에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땅은 요 같은 이제 부산 땅은 아니고 이제 대구 땅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 전에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땅이 683평이면 작은 평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종 요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재라는 거 보면 요거를 하나로 사업지로 봤을 때. 근데 우리 봤을 때는 이렇게 용도지역선이 따라가는데 대로변은 상업지역이고 이면부가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개발하면 조금 낭패가 있어서 근데 가치 개발을 하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져봤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일단은 잘 보세요, 선배님들. 이게 하나의 사업체예요. 하나의 사업체인데 그때도 이석동 선배님이 질문하시면 모르겠는데 하나의 사업체 지금 어떻게 되세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그러면은 용도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상업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것들은 그냥 100%다 주거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 어때요?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엔 주거지역이죠. 서울에 이런 땅 많죠. 이런 땅들을 보면 이렇게 앞에 상업지역으로 대로변 이렇게 선 모양으로 돼 있어요. 선. 띠 형식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이런 걸 노선형 상업지역 땅이라고 해요. 이렇게 길게 띠로 돼서 상업지역이 결정된 땅들 대로변에 이렇게. 그럼 이것도 지금 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된 땅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신다 만약에 이숙분 선배님이나 미정 선배님, 지원 선배님께서 용도지역이 두 개로 섞여져 있어요. 용도지역이 섞여져 있다 그럴 때는 국토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 84조 이거 해서 84조 이거 뭐 법은 몰라도 되는데 요 면적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다고 짚고 나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더 작죠. 작은 용도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으면 요 상업지역과 요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섞어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상업지역 땅이 1000%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주거지역 땅이 200%까지 됐으면은 상업지역은 이미 높은데 내려가겠죠. 평균을 내면은. 그죠? 평균을 내면 이미 내려가겠죠. 그리고 주거지역은 어때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생기겠죠. 평균이. 그럼 1000%짜리 땅이고 200%짜리 땅인데 면적 대비해서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뭐 80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경우는 같이 합치니까 같이 합쳤더니 만약에 이 면적이 330제곱미터보다 작았다. 가장 작은 용도지. 그러면 가중평균 해가지고 평소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을 더 낮게밖에 못 친다라는 표가 되는 건데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땅 자체가 지금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였죠? 2,500에서 2,500. 2,500이고 그냥 눈으로 봐도 전체가 2,500이 이게 전체 2,500을 해요, 선배님. 반으로 잘라도 330보다는 크겠죠. 두 개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각각의 상업지역은 따로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 따로 용적률 건폐율은 각각으로 적용을 합니다. 각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각각으로 800%,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 220%. 그러면은 여기 짓는 땅들은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지으면 앞에는 이렇게 높은데 여기는 뒤에는 낮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이렇게. 왜? 용적률이 틀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보니까 각각 적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하나 있습니다. 각각으로 적용했어요, 선배님들. 용적률 건폐는 각각으로 적용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상업지역이 비율을 따져봤더니 51%였어요.
이종 일반 지역이 49. 몇 프로였어요. 그러면 지금 용전이라고 건표는 각각으로 따라가는 했었는데 건축물 용도. 그러니까 선배님 막 용도를 뭐 하고 싶다. 여기 상가를 짓고 싶었었는데 이분들은 여기다 아울렛 매장을 이렇게 짓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되면 일단 근린상업 지역에서는 큰 점포가 좀 제한이 있는데 만약 거꾸로요. 거꾸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51%였고요. 이종이 여기가 뒤에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49%였어요. 2% 차이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50%를 넘었죠. 그 더 크죠. 그래서 건축법상에 이거는 이제 용도와 높이는 건축법상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건축법에서는 가장 과반수를 넘은 가장 많은 용도 지역의 건축물 용도와 높이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이 49%예요. 이종 일반 지역이 51%였어요. 여기가 더 크죠. 이렇게 부등호로 하면. 결국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살 수 있는 용도와 높이가 더 먼저 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상업지역 땅들은 무의미하죠. 큰 쪽으로 용도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근린상업지역이 더 센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땅 면적이 51%가 넘다 보니까 건축법상에서는 과반수 이상 용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상업지역 땅이 더 고거 작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냐? 만약 이석동 선배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지를 나눌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발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필지 자체가 지적은 이미 지금 다 쪼개져 있었어요. 보시면 원래 지적은 쪼개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다 개발이 되면 합병이 되겠죠. 이미 지금 지적은 다 쪼개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도 지역별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발할 때 주차장은 그렇죠. 뒤쪽으로 좀 주차장을 앞쪽은 최대한 네. 나가고 네. 주차장 부분을 뒤쪽으로 좀 넣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주차장은 뒤쪽에 일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도 주차장이 들어와도 네. 괜찮고 네. 건폐율에는 용적률에는 안 먹히니까 그렇죠. 더 높게 좀 더 지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뒤로 좀 밀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좋은 방법. 그것도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주차장 출입이 안 될 테니까 네. 대로변 네. 네. 그렇죠. 간선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진입로로 쓰려고 확보를 한 거였고 네. 여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주차 타워를 하나 넣었었어요. 타워를 예. 그럼 이쪽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면적이 대지를 이걸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건축과에서 대지는 어차피 단지 내 도로 다 포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성 갖고 저희가 더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안 사면은 이 땅을 안 샀으면은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5년, 4년 전 됐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어디에 팔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로드뷰 봤을 때는 아직 이 건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그렇게 해서 이 땅도 좀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 이석동 선배님도 이런 땅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했다가 요거는 대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용 면적이나 이런 걸로 따로 빼는 거 아니냐. 그냥 진입도로만 쓰는 건데 굳이 요 네모나게만 한 게 대지로 볼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진입이 안 되는데 맹지 아니냐 맹지. 간선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논리를 피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땅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른 땅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4개, 5개 정도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시간도 이제 거의 또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문현동 또 같은 땅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선배님 보면은 여기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덩어리가 크죠. 여기는 지금 꽤 커요. 근데 원래는 여기도 여기만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만 이렇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 여기가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하려다 보는데 또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아름아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라서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또 쪼갤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사는 단계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냥 여기는 빌라로 이렇게 아파트 하고 여긴 주상복구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도 여기 같은 건 보면은 여기는 지금 딱 면적이 보면 어떠세요? 상업적이 5천이 넘고 주거지 8천이 넘죠. 총 4천 평이 넘는 땅이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의 사업주로 보더라도 각각으로 다 보게 되겠죠. 어차피 330제곱미터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일단은 각각으로 보는 걸로,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랑 각각으로 보기로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여기가 더 50%를 더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용도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은 쪽으로. 그러면 선배님 봤을 때 어때요? 상업지역이 되게 아깝죠. 용도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논현동 쪽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 용도 지역으로 해서 각각으로 개발합시다. 그냥. 만약에 여기 아파트 이제 여기는 만약에 땅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에서 이 땅만 동의 얻어가지고 주택 사업 승인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대로변가 크게 올릴 거고 여기는 1000%거든요. 여기는 250%예요. 그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일단 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좀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각 대구는 보여드렸고 제주에 있는 땅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땅들은 이제 아마 우리 이석돈 선배님도 만약에 지금 딱 보면 한 600평 정도 되는데 도심에 있는 땅인데 제주도에 있는 일반 상업지구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땅인데 현재는 지금 신한은행 건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었거든요. 이 건물을 부시고 다른 건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건데 제주도는 진짜 특이한 게 아시죠? 이 고도지구가 걸려있어요. 높이 제한을 해버려요. 높이 제한. 상업지역인데 30m까지 안 되니까 30m면 어떠세요? 선배님? 층고 3m 1층으로 잡으면 10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주도에서는 높이 제한을 하니까 고도지구를 묶어놓으니까 그래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고 봤을 때 이제 여기는 뭘로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주상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과 뭐 오피스텔도 보면 요새는 원래는 비주거에 들어가요. 오피스텔이. 원래 오피스텔이 비주거 용도인데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공동주택 안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주거 비율 자체를. 그래서 오피스텔을 빼고 그냥 순수 비주거 용도라는 게 근생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넣어가지고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이 99대 1.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쓰는 게 한 90% 이상, 90% 미만. 최소 10%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확보를 해라. 그런 게 이제 딱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이제 신청을 하셨던 거고, 되는구나. 근데 상업지역에서는 뭐가 안 되냐? 진짜 그냥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 공동주택도 상업지역에서는 못 짓는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보면은 2종 일반주거나 3종 일반주거에서 많이 짓는 이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업지역에서는 보통 그냥 주상복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많이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보니까 용적률은 1000%, 그 다음에 건별도 80% 이하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맹지는 아니에요, 맹지는. 양쪽에서 다 지금 가능하죠. 조례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 잘 나와 있고요.
조례에 나와 있고, 이제 모르는 것들만 이제 제가 이런 건 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어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최저 고도 지구도 토지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걸 보고 정리를 한 거고, 쭉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맡겼는데 지금 정화구역이라 하지 않고 지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 하죠. 옛날 상대 정화구역이었던 게 상대 보호구역으로 바뀐 게 그게 학교 보건법에서 법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상대 정화구역이 아니고 이때만 해도 지금은 상대 보호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 보호구역인데 아까 이석동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배님께서 이 신한은행을 부시고 상업지역 땅이니까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내가 관광 호텔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 호텔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학교가 있으면 호텔이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호텔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때 보시면 여기 보면은 금지구역 있죠.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지역. 거기에 뭐가 있다? 호텔 보이시죠? 호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전화로 물어봐야 돼요. 가능하냐 안 가능. 이럴 때. 근데 여기는 결국은 호텔이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주상복합으로 일단 밀어붙였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상복합으로 하되 아까 이 일반 건축가와 주택건설 사업 수익의 차이가 뭐다? 30세대 이상이냐 30세대 이하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대 그래서 편법을 써요 사람들이. 일반 건축허가가 훨씬 인허가가 쉽거든요. 그래서 29세대까지 하는 이유가 건축허가를 밟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9세까지 하고 빨리 허가 내서 빨리 치고 빠지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좋을 때. 근데 주택사업승인은 보통 일반 건축허가보다 2배 이상 걸려요. 인허가 기간이. 그리고 협의 기간이 더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석동선배님께서 이 땅을 사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지으세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300개가 나오든 400개가 나오든 그러니까 개라는 게 세대수거든요. 300세대가 나와도 순수 오피스텔은 그냥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사업 승인이라는 거는 오로지 아파트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그냥 일반 건축 허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도 저희 회사에서 이런 땅들, 도심지 나온 땅들은 오피스텔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제일 빠르니까. 일반 건축. 근데 아시지만 요새 오피스텔도 너무 분양이 또 이제 막 많이 수요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사는 사람이 또 미분양이 많아지고 이래요. 지방 보니까. 그런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가 대상은 허가 대상. 그러니까 주거용이라는 게 오피스텔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선배님. 주택법에 준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서는 업무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됐냐. 땅값이 너무 올려서 땅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떠세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땅 공부를 너무 많이 또 아셔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석동 선배님께서 도심에 땅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사업을 하고 싶어 직접. 근데 잘 모르니까 시행사를 끼고 하려고 했더니 요새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아시죠?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사업을 못해요. 왜?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분양가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토지가를 내니까 평당 아시지만 평당 시세만큼 해도 시세에서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공업지역당 한번 볼게요. 우리 석동 선배님 앞에 땅들은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우리 미연선배도 지현 선배도 한번 보시면은 중공업지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수동에 있는 땅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땅을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부서가 그 자체 개발 이제 해보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저희 본부에서. 그냥 계속 검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또 210평밖에 안 돼요. 이게 소규모 땅이거든요.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보니까 중공업 지역 땅이고 한번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제가 위치대로 안 그리긴 했는데 디스크 한번 볼게요. 아까 어, 죄송해요. 성수동 아까 일단 먼저 보고 성수동 300-6이네요. 이거 다시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성수역 바로 앞에 있는 요 땅입니다. 요 땅 이렇게 성수역 1번 출구에 보면 요 땅인데 150억 하네요. 150억. 작년에 150억에 매매가 됐네요. 이게 제가 재작년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억 안쪽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아세요? 이 땅이 작년에 팔렸는데 이 땅이 그 무슨 인스타그램에 인블리인가? 인블리라고 무슨 이렇게 화장품 파는 인플루언서가 있나 봐요. 그 인블리 그하고 남편이 하여튼 대박 쳐가지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던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인블리가 작년에 인스타에서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얘가 한순간에 그때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 그가 그때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막 매출이 없으니까 뭐라도 내놔에서밖에 현금을 구해야 돼가지고 맞을 거예요. 이 땅인데 그때 11월 달에 아마 팔린 게 150억에 팔렸나 봐요. 이게 지금 매매가.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로 개발을 할지 이제 했는데 지금 시점이 딱 보니까 11월에 지금 거래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날짜 기억나세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10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에서 푼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사실은 살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랑 해서 에코티 태워가지고 100억인가 해가지고 에코티 한 20% 해가지고 이렇게 태우려 했었는데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도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기로 했냐? 지식사업센터로 한번 해보자. 일단 공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지식사업센터라는 건 아시죠? 옛날 아파트형 공장인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산업 집적 활성화의 공장 산업에 관한 법률에 지식사업센터라는 건 뭐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공장, 지식사업 사업장들 이런 거를 6개 입수할 수는 있을 것 하고 지식사업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뭐다?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공장 같은 거 다 할 수 있고 거기 안에 입주업체들의 지원 시설로서 기숙사도 들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총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나머지는 다 지식사업체 공장으로 쓰는 거죠. 봤어요. 해가지고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400%까지 돼요. 그 60% 건폐율이 들고요. 근데 서울에서 만약 선생님들 중공업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해봐요. 그럼 중공업 지역에서는 보통 400%가 맥시멈 용적률인데 서울에서는 이 땅에다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짓는다면 용적률이 깎여요. 얼마나 깎이느냐? 최대 250%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400%짜리 땅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다 했을 때는 규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역준 선배님께서 이 땅을 많이 사셨다. 근데 400%짜리 땅을 샀는데 모르고 조례를 못 보고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를 지었던 상이었다 보니까 용적률이 150% 깎이는 땅인 거죠.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럼 결국엔 할 수 있는 게 지식사업센터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장이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찾아봤더니
400%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개 공지 완화 1.2만 받고 녹색 건축물 뭐 이거까지 해가지고 받았더니 최대 54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오피스텔로 했을 때는 250%까지밖에 안 되는 땅인데 지상을에서는 500%가 넘어요. 최소 2배가 넘는 거죠. 그럼 뭘 하시겠어요? 사업주라 그러면 선배님들께서 당연히 지휘사한테 하시겠죠. 그죠? 만약 민정 선배님이 이 땅 지주라 하시면 그거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휘선 센터를 지어놓고 지휘선한테 지어놓으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알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이제 좀 적당히 하는데 처음에 지산 나왔을 때 어땠어요? 지산 세트도 하나의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메리트가 있는 투자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분양받고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400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가로구역 최고 높이죠. 이게 뭐냐면 대로변에서 서울은 대로변에서 한없이 크게 못 지니까 높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최고 높이를 어디까지 지어라.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39m까지 기준. 근데 최고 높이는 안심상가를 해가지고 어떤 걸 기부 찬합해주면은 1.2배까지 해주겠다. 계산했더니 최고 52m까지. 그럼 52m면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면 1층에 3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1층에 상가면은 조금 더 높은데 보통 1층에 한 3m라고 치시면은 52m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한 17층, 18층 나오겠죠. 그죠?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적 땅들은 지구사업센터로 개발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땅으로 성동구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좀 되게 복잡하게 좀 용도 지역이 꼬여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요 땅인데요. 요 땅인데 이렇게 있는 땅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뚝섬인 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강 들어가는 게 서울숲길강 요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유수지 밑에 요 뚝섬 이렇게 가지고 여기 땅인데 용도 지역이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삼중 일반 주거 지역 엄청 섞여 있죠. 여기를 근데 아파트가 되느냐,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삼종이 묶여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의 변경만으로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종, 그러니까 주거 지역 안에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까지 한 단계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 다른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다른 수법을 통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변경은 아무나 해주냐? 민간장이 되냐? 안 된다고 했었죠. 5년마다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내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바꿔달라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바꿔달라고 했을 때 타당하면은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서 특혜 가능하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바꾸는 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땅이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각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포기. 그래서 그냥 사업을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 땅만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땅만. 그냥 그 용도지역 하나만.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이죠. 큰 게. 그래서 그냥 이 자연녹지 땅만 뭘 한다? 연립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인허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립을 졌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보기 어때요? 이섭 선생님이 보기 어때요? 연립을 해도 세대수가 안 나오겠죠. 막 4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고급 주택, 호화 주택으로 가자. 비싸게 팔자라는 거예요. 시행사에. 그 전력으로 안 가면 여기는 남는 게 없다. 왜? 서울에 있는 요지의 땅인데 자연농지를 해도 엄청 비싸거든, 땅이. 여기 땅값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볼게요. 성수동 1가 695-58. 그냥 볼게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나오진 않네요. 근처에 땅인데, 지금 여기 땅이거든, 아까? 요 땅이에요, 요 땅. 근데 지금 보면, 자연녹지의 땅은 없지만, 근처에 있는 게 뭐 11억에 팔았네요. 이 아파트가. 작년에. 진짜, 보면은 정말 쓰러져가는 아파트인데 11억에 팔았어요. 옆에는 어때요? 여기도 10억에 팔렸네요. 16억, 21억.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덜해도 한 10억 언더는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선배님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고급 주택 잘 져가지고 이렇게 만약 잘 됐어요. 그럼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최소 10억, 10에서 15억은 받지 않을까요? 지금 시세가 다 옆에 이런데. 주거 지역 자체가 이런데 여기 21억짜리가 있는데. 서울 집값이 미쳤죠. 택시회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땅도 지금 제 그 아는 시행사분이 계속 뭐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뚝섬 여기 이 땅이 자연녹지가 있는 게 아니라 뚝섬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내용에서도 이거를 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그러니까 서울시 심의에서 만약에 주택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셨는지. 뭐 크게 궁금한 거 없으시면 톡방에 남겨주세요. 네, 궁금한 거에 지원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쉬셨네요. 아, 그렇죠. 투자를 보셔야 돼요.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까지 지적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도를 밑에 측량을 통해서 지적과 그 현황 있죠, 현황. 현황과 지형이 안 맞잖아요. 그 합쳐진. 그 현황과 지적의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적이랑 그 실제 가서 그 현황 도로랑 이렇게 지도랑 합쳤을 때 딱 맞지가 않거든요. 그 지원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나 보여드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설명드리면 되겠다. 보세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적선이거든요. 이렇게 파란 선이. 근데 보면은, 이것도 제가 좌표를 지금 맞춘 건데, 만약에 지영남님이 이 땅을 지금 지적선을 보셨어요. 근데 보셔요. 원래는 이 밭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수치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삐져나가 있죠. 이렇게 지형.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게 지금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지적에서 도로예요. 근데 여기 회색이 보면 실제 도로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되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지도 1차적으로 보고 나서 실제로 갔을 때 이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럼 만약에 좀 도저히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실제 측량하는 업체 있잖아요. 가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문을 좀 구하셔도 돼요. 그쪽에서는 워낙 많이 그런 일을 하니까. 어, 네이버 지도보다는, 그쵸. 거의 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쵸.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때 1차적으로 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이것조차도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일단 보시되,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토지임 사이트 가셔가지고, 토지임 사이트 가셔갖고, 아까 어디였죠? 우리가 지금 본 게. 만약에 성수동 이태라고 치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토지임 사이트 가셔갖고, 일단 지금 딱 이 하나 좀 보시면은,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게 지적하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네이버에서 아까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지현 선배님대로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지도가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일을 할 때 가보면은 조금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캡처해가지고 가시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인허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인허가 전에 항상 측량을 하잖아요. 인허가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 전에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측량도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진 않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현 선배는 그냥 한번 네이버 지도를 일단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만약에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받고 나서 측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낙찰 받기 전에는 측량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낫지. 일단 내가 낙찰 받고 내 거에 대하고 나서 내가 뭘 해보려고 이제 경계 측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르고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일단 뭔가 내 땅에 대고 나야 뭐 내 경계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인허가를 보는 거고. 아까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요 아까 소금 토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혹시 또 네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네네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건물이 네. 혹시 남의 땅에 걸치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땅이 이제 건축